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라고 하는 마지막 과목의 두 번째 섹션에 해당이 되는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인데요.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또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또 소프트웨어 보안과 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루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파트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담은 것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신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신기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용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나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실 때는 용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한번 짚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우선 IoT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세계 또는 가상세계의 다양한 사물을 인터넷과 연결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IoT입니다. 유비쿼터스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팅 기기들과 또 그 사물에 심겨져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 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지능 통신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M2M이라고 하는 사물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과 가상세계 모든 정보를 통합해 놓은 것이 Io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oT의 주요 기술로는 스마트 센싱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센싱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인데요.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자동차들이 있겠죠. 무인 자동차들 같은 거,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센싱 기술이고요. 유무선 통신과 네트워크의 인프라, 또 사물 인터넷 인터페이스의 기술, 이런 것들이 IoT의 주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M2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물 통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 자원을 중앙 컴퓨터에다 두고요.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단말기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네트워크 상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공유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을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드 환경이라고 하는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자,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자, 인터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메시 네트워크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Y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장거리 무선 통신을 필요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이 Y선이라고 부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데이터 전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메시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좀 확장하거나 펌웨이 업그레이드를 좀 더 쉽게 해주는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NDN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NGN, SDN, NF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 것 같고요. 자, 피코넷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 개의 독립된 통신 장치가 블루투스 기술이라든가 UWB 기술을 사용하여 통신망을 형성해서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피코넷이라고 부릅니다. 자, GIS라고 하는 건 지리정보 시스템이에요. 지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해서 위성을 통해서 사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GIS라고 부릅니다. 자, 애드훅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재난 현장과 같이 별도의 고정된 유선망을 구축할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호스트만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애드훅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은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네트워크 설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선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약속되어진 통신 규약에 의해서 연결된 통신 설비들의 집합을 우리는 통신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트워크 설치 구조는 통신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공간적인 배치 방법에 따라서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성형, 링형, 버스형, 계층형, 망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성형 또는 중앙 집중형이라고 하는 건 중앙 컴퓨터가 있고요. 이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말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 통신망입니다. 자, P2P라고 하는 방식의 회선을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각각의 단말 장치는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단말 장치의 추가 제거가 쉽고요. 하나의 단말 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단말 장치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중앙의 단말 장치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전체 시스템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환의 노드 수가 가장 적은 것이 성형입니다. 자, 링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와 단말 장치들이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P2P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분산과 집중 제어에 모두 가능하고요. 추가 삭제 또는 기밀, 보안 이런 쪽이 조금 약합니다. 단말 장치 간의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단방향, 양방향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전송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중앙집중형과 마찬가지로요.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얘는 좀 다르죠. 얘 하나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버스형인데요.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버스형입니다. 물리적인 구조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고요. 추가 제거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말 장치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 다만 기밀 보장이 좀 어렵고요. 통신 회선의 길이에 제한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길이가 너무 길면 데이터 전송 지연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 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층형 또는 분상형이라고 하는데요. 중앙 컴퓨터와 또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가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고요. 또 이웃하는 단말 장치의 일정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중앙의 시스템과 일정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요. 또 그것들을 다시 일정 지역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계층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계층형은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계층형입니다. 자, 메쉬형 또는 우리는 이걸 네트워크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지점의 컴퓨터와 단말 장치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를 메쉬형, 망형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을 필요로 할 때 유리하고요. 보통에는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서 사용을 하고요. 통신 회선의 총 경로가 가장 긴 통신망이 망형입니다. 통신 회선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는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든 단말 장치들이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모든 노드를 이 각각의 단말기를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노드의 수가 n이라면 이 노드들을 연결하는 이 통신 회선은 2분의 n 곱하기 n-1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드당 n-1개의 포트가 필요하고요. 자, 네트워크의 분류는요. 사이트들이 분포되어 있는 어떤 지리적인 그 범위에 따라서 크게 LAN이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과 WAN이라고 하는 WAN이라고 하는 광대역 통신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회사나 학교, 연구소 같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와 시스템 등을 연결하는 것을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얘는 자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입니다.
사이트 간의 거리가 좀 짧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버스형과 링형입니다. 광대역 통신망은 국가와 국가 또 대륙과 대륙같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트를 연결하는 통신망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에 비해서 사이트 간의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느리고요.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있는 사이트들이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한 다음에 또 다른 근거리 통신망과 연결하는 것이 광대역 통신망입니다. 자,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네트워크 장비 중에 브릿지라고 하는 장비와 마찬가지로요, 랜이라는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해서 조금 더 큰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랜을 만들어내는 것을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자, OSI 7계층의 계층에 따라서요, 이렇게 L2, L3, L4, L7로 구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위치가 우리는 L2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맥이라고 하는 주소를 기반으로 프레임을 전송을 하고요. 동일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 가능한 것이 L2입니다. L3이라고 하는 스위치는 OSI에서 3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L4라고 하는 스위치는요, OSI 7계층에서 네 번째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L7이라는 스위치는 OSI 7계층에서 일곱 번째의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IP 주소나 TCP 같은 포트 정보를 그 패킷까지 참조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L7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위칭 방식은요, 스위치가 프레임에 전달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스토어 앤드 포워딩 방식과 컷스루 방식, 프래그먼트 프리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스토어 앤드 포워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모두 받은 후에 스위칭하는 걸 말하고요. 컷스루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목적지 주소만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스위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프래그먼트 프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어 앤드 포워드 방식과 컷스루 방식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백본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망을 백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백본에서 스위칭 역할을 하는 장비를 백본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백본 스위치는 모든 패킷이 지나가는 네트워크 중심에 배치를 하고요. 주로 L3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백본 스위치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요, 네트워크들 간의 경로를 제어하는 것들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로 제어나 트래픽 제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또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로 제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실 건데요. 자, 송수신 측 간의 전송 경로 중에서 최적의 패킷 교환 경로를 결정하는 기능이 경로 제어입니다. 자, 최적의 패킷 경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경로의 데이터의 양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면서 또 최저의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송신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최적의 패킷 교환 경로라고 부릅니다. 경로 제어는요, 경로 제어표를 참조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라우터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지요. 그 하나의 도메인에 속하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비가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경로 제어를 하는 요소는요, 성능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로의 시간과 장소, 또 정보가 발생되는 발생지, 경로 정보의 갱신 시간 등으로 경로 제어를 결정합니다. 자, 경로 제어와 연관되어 있는 프로토콜은요, 효율적인 경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생성하고 교환하고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토털어서 경로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경로 제어 프로토콜은 IGP, EGP, BGP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면 IGP는 내부 게이트웨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자율 시스템 내의 라우팅에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메인에 속해 있는 라우터들의 집합을
자율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자율 시스템 내의 라우팅에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메인에 속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EGP라고 하는 것은 외부 게이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이라는 뜻으로요. 게이트웨이 간의 라우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EGP입니다. 자, BGP라고 하는 것은요.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요. EGP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 BGP입니다. 자, 트래픽 제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자,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또 성능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전송이 되는 전송의 양 또는 패킷의 흐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을 트래픽 제어라고 부릅니다. 패킷의 흐름 또는 그 양을 조절하는 기능으로요. 흐름 제어 기능과 폭주 제어 기능, 교착 상태 방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자가 많은 것들이 트래픽이 가다가 됐기 때문에 사이트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 트래픽 테러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네트워크에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리에는 속도나 버퍼 크기에 따라서 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능이 흐름 제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흐름 제어 기능에는 정지 대기 기능과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폭주 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흐름 제어가 그 패킷 수를 제어하는 거라면 폭주 제어는 네트워크에서 패킷 수를 조절해서 네트워크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교착 상태 방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환기 내 패킷들을 축적해서 기억 공간이 꽉 차 있을 때요. 다음 패킷들이 기억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것이 교착 상태 방지 기능입니다. 자, 이번 파트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인데요. 저번 시간에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을 다뤄보셨듯이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 용어들의 개념들을 조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인간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스스로가 추론하고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상호 간의 어떤 지능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하도록 컴퓨터가 만들어 놓는 건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순서에 따라서 작업하는 컴퓨터 시스템하고 조금 다르게 유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처럼 인공지능 분야에는 신경망이나 퍼지 패턴 전문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리스프 언어, 그 다음 플루그 언어 등이 있습니다. 자, 뉴럴 링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전기차 테슬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인공지능 4차 산업 하면 딥러닝 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게 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 AR, VR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요즘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블록체인 하면 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와 연관되어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짚어보셔야 되고요. 분산 원장, 해시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중에는 양자 암호키 분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자 통신을 이해서 비밀키를 분배해서 관리하는 기술이고요. 두 시스템의 암호 알고리즘 동작시켜서 비밀키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입니다. 자,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네요.
자, 개인정보 영향 평가, 그레이웨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악의적이지 않은 유용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고 악의적일 수도 있는 애드웨어, 트랙웨어, 또 기타 악성 코드나 악성 공유웨어 등을 그레이웨어라고 부릅니다. 애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대가들을 가지고서 이제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애드웨어이긴 하거든요. 자, 트랙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절한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파이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도 한 번씩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발품, 오픈그리드 서비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개념들도 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개념만 조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취약점이나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에서도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요, 데이터의 기밀성, 또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프트 개발 보안의 목표입니다. 소프트 개발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제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별 보안 활동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 참여자들마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안 활동, 그 직무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을 수행하는지인데요. 프로젝트 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들, 요구사항 분석가, 또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들, 또 설계자, 구현 개발자, 테스터 분석가, 보안 감시자, 이 각각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안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트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한가요? 아키텍트라고 하는 것은 아키텍처라고 해서요, 설계 및 구축을 하는 사람들을 아키텍터라고 부릅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틀을 만드는 건데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걸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키텍처를 아키텍트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와 또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 용어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또 하드웨어 관련 신기술, 이런 신기술 용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짚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팅이라든가 4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고요. 레이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스크린, 컴패니언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 패블릿, C형 USB, C형 USB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USB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형 USB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MEMS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트러스트존 기술, M디스크, 그 다음 맵리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제 슬라이드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구글 링크를 통해서 용어들의 개념들은 꼭 짚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